자, 오늘 오후에 경찰이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 가해 운전자를 상대로 2차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2차 조사의 핵심 조사 대상은 무엇일지 남은 의문점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네, 한편 음주 뺑소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김호중 씨와 소속사 관계자들의 첫 재판이 2시 반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데요. 재판 쟁점들을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시청 인근 역주행 사고 수사 내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경찰이 잠시 후에 3시쯤에 가해 운전자에 대한 2차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직 운전자가 입원 치료 중이다 보니까 오늘 조사도 병원 방문 조사로 예정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하게 되는 겁니까? 네, 일단은 환자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한 인권적인 어떤 배려를 통해서 방문 조사가 이루어지고요. 병원에서 질의 응답하는 과정으로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고 다수의 수사관들이 가서 필요한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확인하는 수순으로 갈 것인데요. 1차 조사가 2시간 정도 있었기 때문에 환자의 상태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비슷한 시간으로 이제 그 전에 하지 못했던 질문이나 새롭게 발견된 사실에 대한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경찰 입장에서는 뭐 유의미한 좀 진술을 이끌어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1차 조사 때처럼 2시간 정도는 부족할 것이니까 장시간 조사가 좀 필요할 텐데 그 가해자의 그 상태에 대한 보도를 보니까 이제 뭐 기준까지 와서 당분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장시간 조사 좀 가능할까요? 뭐 원래는 뭐 4-5시간, 6시간 필요하다고 한다면 장시간 조사가 필요한 것인데 병원이라는 장소도 있고 또 환자의 상태가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2-3시간 안에 그칠 가능성이 있고 필요하다면 또 3차 조사를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필요한 조사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결국 조작 실수가 있었느냐. 그러니까 뭐 페달 관련해서 제동장치 조작 실수나 조향장치, 핸들 꺾는 실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더 꼼꼼하게 질의할 가능성이 있고 또 새롭게 나오는 사실관계로 블랙박스가 안내하는 대로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게 된 경위나 그 당시의 인식 그리고 그 당시의 심리적인 상태 이런 것들 확인할 가능성이 있고요. 나아가서는 잘못된 방향으로 갔다라고 하더라도 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운전자에게 있기 때문에 사고를 방지할 수 없었는지 이게 불강력적인 사유로서 전혀 뭐 기계적인 작동이 안 됐는지 아니면 본인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처 대처하지 못한지를 질문 과정 속에서 이제 이끌어낼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일단 운전자 본인은 계속해서 1차 조사 때도 그렇지만 급발진 주장을 유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오늘 조사에서의 관건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그 운전자가 명확하고 확고하게 기계 결함을 주장하는 사안에서 본인이 내가 사실은 브레이크와 엑셀을 혼동했다라고 자백하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비슷한 주장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기계가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는 왜 그 당시에 위험을 알리는 클렉션을 울리지 않았는가, 방향을 틀지 않았는가, 왜 인도 쪽으로 갔는가, 그리고 브레이크가 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엑셀이 조작됐다는 EDR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혹시 이것을 착각하거나 오인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실제로 본인이 운행하던 차량과 이 브레이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모양이 유사하기 때문에 오인 가능성이 없었는가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경찰 입장에서는 블랙박스에 담긴 내용이 무엇보다 좀 중요한 단서가 될 텐데 일단 뭐 알려진 바에 따르면 했던 그런 말도 있었고 클락션이 울리지 않았던 거 그리고 호텔에서 나온 이후에 이제 내비게이션에서 바로 이제 우회전하게 돼 있잖아요. 우회전을 하라고 안내가 나왔던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이걸 운전자가 못 들은 것인지 내비의 안내를 따르지 않고 거의 직진하다시피 역주행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어떤 과실 측면에서 이 부분도 배경으로 좀 밝혀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우회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좌회전이 금지된 곳으로 운전한 그 자체가 과실이죠. 다만 이 과실과 사람을 사망케 한 사고의 인과관계가 있느냐 이것도 이제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당시 왜 도로 표지판이나 주변의 어떤 상황들을 주의 있게 살피지 않아서 들어가지 않아야 될 차선으로 들어갔는가도 핵심 쟁점입니다. 심지어 안내 멘트로서 우회전하라는 안내를 왜 무시했는가도 이제 그 경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야 될 것이고요. 평상시의 운전 습관이라든가 평상시에 이 차량을 운전했을 때 비슷한 기계
결함이 있거나 문제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 진술 조사 과정에서 확인할 것으로 상황이 예상이 되는데요. 특히 이제 실제로 이렇게 급발진이라던가 이 차량이 기계 결함이 있다라고 한다면 안전 수칙들을 알고 있을 것인데 왜 이것을 하지 않았는가도 질문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예. 경찰에서는 뭐 필요시에는 압수수색이나 거짓말 탐지기 등도 동원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수사 방법들이 동원되게 될 가능성, 오늘 조사 이후에 동원되게 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얼마나 보시나요? 근데 압수수색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증거가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 압수수색이 된다면 차량은 이미 확보가 되어 있고 네. 차량에 있던 물건들도 마찬가지고요. 블랙박스도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추가 압수가 필요하다면 이 동석자인 아내와 운전자의 이제 휴대전화 정도의 내용이겠죠. 이 사고 이후에 이제 당사자들이 어떤 적나라한 대화로 혹시라도 가시를 입증할 수 있는 대화나 정황이 있다고 한다면 유죄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휴대전화 내용이나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 같은 것 정도 살펴보는 것 이외에는 교통사고에서 피의자 집이나 뭐 사무실을 압수수색해서 받을 정보는 별로 없을 것 같고 다만 이 해당 차량에 대한 어떤 안전검사 결과지나 이 평상시에 이 어떤 자동차 정비 이력 같은 것들은 수사 과정에서 도움되는 자료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료는 확보할 가능성이 있고요. 거짓말 탐지기는 그런 겁니다. 기계 조작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급발진으로 허위 주장하는 사례들이 꽤 있기 때문에 혹여라도 이 주장 자체가 거짓말 반응이 나온다고 한다면 운전자가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고 자백이 이를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수단으로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시청역 사고를 비롯해서 최근 급발진을 주장하는 사고들이 잇따르고 있는데 역시 고령 운전에 대한 논쟁도 함께 좀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급발진 주장을 뭐 고령자만 하느냐라고 보면 그것도 아닌 게 신고자 절반 이상이 50대 이하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이제 통계치를 보시면 급발진으로 어떤 사고에 대한 주장이 나오거나 급발진 관련한 조사가 의뢰된 사건의 절반 이상이 50대 이하, 그러니까 60대보다 50대 이하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령자만의 문제는 아니다. 다만 지금까지 미국이나 한국에서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수천 건의 사례들이 분석이 됐을 때 급발진으로 나오는 사례는 극히 드물거나 미국에서 한 건 정도 있었다는 결과에 비춰보면 실제로 급발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급발진 주장도 있고 급발진인데 과학적으로 규명하지 못하는 경우도 혼재되어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현재의 기술적인 방법으로 급발진이냐 페달 오작동이냐를 가려내는 것은 페달 블랙박스가 거의 유일한 대안이 아니냐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고 실제 이와 관련해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도 지금 입법으로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 페달 영상기록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설치하지 않았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내용이 입법 개정안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국토부도 여러 차례 제조 단계부터 의무적으로 만들어 오면 이 문제가 좀 없어지기 때문에 제조사들에게 이것을 설치하는 것을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의견으로 이제 반대도 나오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차선책으로는 우리가 이제 차량 내 블랙박스를 설치하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정책들이 많아서 많이들 블랙박스를 하잖아요. 보험사의 어떤 정책적인 권고도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만나보겠습니다. 이제 2시 반이 넘었네요. 김호중 씨의 첫 재판이 시작이 됐겠습니다. 경찰이 김호중 씨의 이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율을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앞서 쭉 보도해드린 내용이지만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했지만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지 못해서 일단 검찰 같은 경우에는 기소 단계에서 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잖아요. 오늘 재판에서는 어떤 혐의점을 다루게 될까요? 도주치상은 어느 정도 유죄가 명백하게 증거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도망가는 장면이 이제 CCTV나 블랙박스로 남아 있기 때문에 위험 운전치상과 범인 도피와 관련한 유무죄 쟁점이 치열하게 다뤄질 수밖에 없는 사건이고요. 위험 운전치상의 입증 요건은 술에 취해서 정상 운전이 곤란했다. 그러니까 술을 얼마나 만취했느냐. 그래서 신체적 변화가 얼마나 좋지 않아서 판단 능력, 제어 능력 이런 것들이 떨어져서 저렇게 비정상적으로 운전을 한 것인가를 검찰 측에서 입증을 해야 되니 이 술을 마신 양과 시간 그리고 목격자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사고 전후의 행동 거지의 변화 이런 것들을 이제 과학적인 방법 그 지인의 진술로서 이제 끌어내는 게 검찰의 역할이 되는 것이고요. 반면에 김호중 씨 입장에선 술은 먹었으나 그렇게 많이
방치하지 않아서 운전하는데 무리가 없었다라는 점을 이제 변호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사실 김 씨가 호화 변호인 구성에서 논란 샀었잖아요. 그리고 근데 첫 재판 앞두고 변호인들이 대거 교체가 돼서 이것도 이제 주목받고 있는 건데 이거 왜 그런 겁니까? 수사 단계와 법원 단계를 분리해서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있는 이야기고요.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 전문가를 선임하고 재판은 또 법원 출신이나 어떤 새로운 전략으로 이제 변호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니까 단계별로 선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정도로 또 변호의 어떤 결과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팀을 다시 투입하겠다라는 변호 전략은 좋아 보입니다. 다만 이제 자백할 것이냐 아니면은 무죄 주장해서 끝까지 무죄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냐는 오늘 이제 공판기일 지나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변호인 교체는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재판을 앞두고 재판부에 무려 100건이 넘는 탄원서가 제출이 됐습니다. 대부분 이제 김호중 씨의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인데 이렇게 탄원서가 재판에서 어느 정도로 영향을 좀 주는 존재입니까? 뭐 양형 기준으로는 탄원서가 적시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걸 고려할 수는 없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런 탄원서나 팬들의 어떤 개선의 다짐, 선처에 대한 호소는 양형 기준상으로 보면 이제 사회적 유대 관계가 명확하다라는 점에 이제 유리하게 작용될 여지가 있지만 탄원서가 몇 장 제출됐는지가 양형에 고려되면 전국의 많은 사람들이 탄원서 내기가 형사재판 변호인의 역할이 될 수 있고 이거는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형을 감형시키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예. 자 그리고 김호중 씨 외에 범인 도피 교사 등의 혐의를 받는 소속사 대표도 그렇고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인 재판 앞두고 반성문을 제출했다는데 이게 어떤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겁니까? 일단 자백하고 이렇게 반성하는 태도, 진지한 태도는 감형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첫 재판부터 이제 반성문을 제출함으로 인해서 양형에서 유리하게 조금 감형을 받겠다라는 전략이고 실제로 진지한 반성이 따른다고 한다면 선처하는 경우도 꽤 있기 때문에 지금 범인 도피 교사는 사고 처음부터 이제 대표나 매니저가 내가 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다만 김호중 씨가 가담했느냐, 알렸느냐, 인식하고 있었느냐, 보고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쟁점으로 어떻게 이제 진술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이제 울산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돈다발이 연이어 발견됐다는 소식인데요. 지금 5천만 원 한 번, 2,500만 원 돈다발이 2번 발견이 됐는데 경찰이 지금 다각도로 주인 찾기에 주력을 하고 있는데 이 화단을 직접적으로 비추는 CCTV가 없어서 좀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화단에 이것을 숨긴 사람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고 목격자도 나오지 않는 상황이고 다만 저기 돈다발에 있는 띠지를 특정을 해서 이게 어디서 발행된 것인지를 확인했더니 지난 3월에 이제 지방의 한 은행에서 인출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인출한 사람이 돈의 소유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어서 이 3월 달에 지방은행의 어떤 CCTV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계좌가 특정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만 현재까지는 이 돈다발이 주인이 나타나지 않고 워낙에 거액인데다가 현금이고 숨겨진 장소도 상당히 이제 범죄나 보이스피싱 이런 걸까 이제 좀 의심되는 정황이 있기 때문에 범죄 연루 가능성도 지금 배제하지 않고 열어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큰 돈이잖아요. 큰 돈인데 주인이 안 나온다는 것.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범죄에 연루된 돈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 끝까지 주인 안 나타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유실물법에서는요. 만약에 이제 범죄 수익이면 국가가 몰수할 수 있고요. 범죄 수익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소유권자, 내가 주인이다라는 사람이 공고도 하고 알렸는데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그렇다면 좀 돈만 있잖아요. 범죄 수익과 연관된 부분은 어떻게 좀 수사를 해야 될까요? 지금 보시면 은행에서 저렇게 수천만 원이 인출이 됐다고 한다면 날짜, 계좌가 특정될 가능성이 있고요. 계좌의 주인에게 연락해서 실제로 이 돈을 범죄로 뭐 예를 들면 사기의 피해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나갈 가능성이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또 어르신이 뭐 좀 착각하고 또 그런 여러 가지 경위로 집에 보관하는 가정에서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어서 범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범죄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것을 주었던 그 최초의 습득자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분도 소유권을 포기하면 국고로 기각하는데 뭐 소유권은 포기하시지 않겠죠.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